아몬드 크롭 팟캐스트.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안녕하세요. 바담 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꿀소리 임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4명의 조합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맞아요.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제가 우리. 학업을 마무리하느라 이제 어제 딱 학위 논문 만들고 곧 나오면 여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아니, 안 들고 와도 돼요. 안 들고? 거절하겠어요. 하기 논문 거절하겠어요. 울림님만. 아, 저만. 울림님만 네, 하냐. 저 더 그거 자주 뭔다고 올수 뭐 있어요. 아는 것도 왜? 아니고. 뭔데요? 나는 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그 아몬드 클럽에 사연이 하나 도착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 참고로 저희 그 사연은 그 유튜브나 팟빵이나 스포티파이 그 하단 에피소드 그 내용 적는데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링크에다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가끔 이렇게 하고 또 방송에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 생활 중인 만 31세 여성입니다. 지금 밴프라는 작은 지역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아몬드 클럽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미래가 기대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한 달 뒤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1년 뒤에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전혀 예상되지 않은 변수가 많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득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미래가 기대되고 설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은 진짜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긴 너무 합니다. 공감 가요. 보통의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정착 혹은 적당히 그려지는 미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많은 거죠. 물론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즐겁기는 하지만 결국은 저도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삶이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혼자서 생각을 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인생 선배인 선생님들에게 너무너무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선생님 맞아. 또 이렇게 또 선생님? 생각보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꽤 또 나네요. 저는 더 어린데. 오케이, 울림은 떼주자. 그러자. 마지막으로 멀지만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이렇게 와,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멀리 그러니까요. 캐나다에서 와. 지금 그 사연을 보내주신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이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이게 또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혼자서는 생각을 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는데 우리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는 또 조금 더 살아온 언니 있잖아요. 우리 언니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저 여기에 질문 하나 약간 애드해도 되나요? 저는 동갑내기로서 이걸 딱 듣자마자 생각했던 게 현실에 대한 회피 관점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슬슬 결혼 얘기도 하시고 친구들도 넌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남았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좀 설레고 기대되는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필수적으로 삶에 있어서 해야 되는 거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도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안정적이라는 게 아마 결혼과 직장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과업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인생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가면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우리가 너무 전형적인 삶을 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런 삶에서 안 살면 내가 이걸 회피하고 있나, 과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전형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근데 그런다고 저한테 설레임이 없냐? 아니, 전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과업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은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직업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렇게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되게 새로운 영역의 일들을 제가 좀 많이 했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네. 나는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 이제 은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네라는 기대가 생겨서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소정 씨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일반적인 패스에서 되게 많이 벗어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 고등학교까지는 뭐 다녀야 되니까 다녔는데 학부 입학하고서는 제가 이제 전공이 생명공학부였잖아요. 근데 전 종합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단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공 수업 중에 필수 말고 나머지는 전공 수업을 거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점수 잘 주는 교수님들 이제 친구들이랑 짝을 지어서 다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친구가 잘 없어가지고 저는 그때 법대 전공 수업 들으러 다니고 심리학과 전공 수업 들으러 다니고 그래서 뭐 범죄 심리학 수업 듣고 그리고 뭐 미디어 세대를 위한 한자 문화론 같은 거 듣고 국문과 전공 들으러 갔다가 뭐 형사정책 뭐 이런 거 들으러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면전에 대놓고.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또라이 같아.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뭔가 내가 한 명의 성인으로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을 갔잖아요. 근데 대학원에 가서 박사까지 받으면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명문대에서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당연히 연구자가 되거나 뭐 연구소에 가고 대기업 연구소에 가고 아니면 교수가 되고 이게 이제 성공한 커리어 패스죠. 근데 제가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강연을 갈 때 제 주된 강연 주제가 성공하지 못한 과학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까지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제 독립된 연구자로서의 연구 역량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졸업과 동시에 이제 커리어 패스가 완전히 막혔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아예 못하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 사연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브릭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7부작으로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나의 실패담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성공하지 못한 과학자의 삶이었는데 그거 올릴 때도 그랬었어요. 브릭이란 사이트가 어떤 데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니까 거기에 한빛사라는 게 있어요. 한국을 빛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고위 임팩트 팩터 저널에 논문을 낸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요. 저도 연구하던 시절에는 내가 한빛사에 올라가고 싶고 막 그랬죠. 근데 나는 이제 완전히 꼬라박았었으니까 거긴 절대 못 올라가고 브릭엔 그렇게 걸출한 연구자들이 나와서 되게 대단한 연구 성과를 많이 보여주시는 곳인데 거기에 내가 이제 내 인생 꼬라박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일까가 좀 염려가 됐었는데 그때 그 성공하지 못한 과학자의 삶이라고 해서 그걸 올리고서 아마 브릭에서 역대로 거의 탑으로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조회수도 거기에 엄청 진짜 삐까번쩍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실패담으로. 근데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몇 퍼센트 안 될 거 아니에요. 1%, 10%겠지.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했던 일은 영업 쪽이었거든요. 영업 마케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명문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 직장 간 데에서 솔직히 그러니까 되게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고 복지나 이런 것들이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받았던 월급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자리가 2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은 돈을 받고 소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딱 정하는 그 커리어 기준에 본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조진 인생이었죠. 근데 거기도 좀 몇 년 다니다가 저는 또 이제 해외랑 관련된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회사에서 잘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엔 또 막 우울증 심해져가지고 공황장애로 또 뭐 일 관두고 지금은 이제 뭐 계약직으로 뭐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막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안정된 어떤 직업이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저는 있잖아요.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부러워요.
제가 결국 이제 성공하지 못한 과학자의 삶이라는 이제 저의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종의 어떤 질투심 같은 것도 있고 부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느냐, 내가 뭐 굉장히 불행하냐, 내가 뭐 되게 내가 그때 30대 초반에 생각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꼬라박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그런 거예요. 이제 한참 이제 힘들 때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그 자살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살 수 있다면 나는 되게 괜찮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 우리 방송 보면은 요즘 할머니들이 유튜브 많이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김영옥 할머니 나오시고 보면은 너무 잘 드시고 그리고 자기 이제 어떤 패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지를 하시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인으로서의 고집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없이 되게 어른으로 요번에 이제 또 흑백 요리사에서도 많이 봤는데 어른으로서 이제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른들이 보여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희망인 거죠. 나 나중에 막 60살, 70살, 80살 됐을 때 만약 그때까지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지금은 내가 되게 보잘것없는 40대 아줌마지만 그때는 되게 멋있는 할머니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요. 와, 너무 멋있네요. 근데 저는 일단 조금 더 사연을 일단 사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분이 저는 충분히 저도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 쓰셨던 텍스트들을 한번 쪼개본다면 일단 타지에 있어 캐나다라는 타지에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가 저는 뭐 사실 워킹 홀리데이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거의 보통 20대 때 좀 많이 가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만 31살의 여성이신데 워킹 홀리데이로 이제 생활 중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불안감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작은 지역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아몬드 클립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또 이게 정말 그냥 평범한 또래 아이들의 그 정착된 삶처럼 내가 좀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제가 저런 감정이 든다면 내가 저렇게 텍스트를 썼다는 거는 한켠에 어느 정도의 회피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아니 근데 뭐에 대한 회피인데요? 네, 뭐 삶에 대한 회피가 돼. 그거는 모르죠. 그건 각자가 그 어떤 영역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혹은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에 대한 뭐 회피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냥 만약에 제가 저 사연을 쓴 제가 제 당사자라면 저 같으면 혹여라도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쭉 그러니까 조금 약간 직면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30대에 캐나다 워홀을 가 계신다는 거는 어쩌면 이분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 어려움을 좀 느끼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느끼고 있는 감정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많이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문장이 I don't belong here였거든요.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랑 뭔가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거기서 나는 이방인이거든요. 거기서는 내가 거기에 belong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덜 뭐랄까 덜 외롭고 오히려 완전히 이방인으로서 타지에 있는 게 오히려 외로움을 좀 덜하게 해주거든요. 한국은 나의 뿌리이고 내가 나고 자란 곳인데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뭔가 그런 것을 느낀다는 게 오히려 외로움을 되게 크게 느끼게 만들어요. 언제나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이분도 30대에 워홀로 캐나다에 가 계신다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죠. 아니면 그냥 즐거움으로 가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이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면 죄송한데 아마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근데 살아보다 보니까 저 고민들 내가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혜민 PD는
그 평범한 시기에 어떤 직장을 갖고 평범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시기에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이 과정을 사실 밟고 있지만 저도 뭐 거의 비슷하게 밟아왔지만 결혼이 뭐 전반적으로 좀 느려졌고 아이를 낳는 거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려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진짜 좀 이렇게 정을 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가 좀 회피하고 내 삶이 너무 그냥 지금 있는 삶이 크게 막 불편하지 않아서 내가 이 삶을 또 계속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건가? 그럼 내가 왜 그 가정을 꾸리는 게 혹시라도 내가 뭐가 부담스러운 게 있나라고 생각해봤던 기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런 고민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매번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기 다른 때문에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뭐로부터 회피해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아까 말한 전형적인 삶 내가 이 나이 때 되면 뭐 정규직으로 직장을 구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나는 여기에 회피라는 말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피라는 건 내가 뭔가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무너졌는데 내가 이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회피지 이건 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게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시기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알지. 내가 회피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때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는 있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이제 좀 이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사연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마음을 나누는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나를 계속 되돌아본다라는 건 너무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분이 매일의 일상이 기대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약에 그렇게 회피해서 여기를 갔다면 매일의 일상이 기대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불안하죠. 저는 여기서 말하는 회피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과업 중심의 직장과 결혼이라는 저는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전 지금 즐기시면 되고요. 31살 너무 어려요 아직.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무언가의 과업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행복하게 지금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이 연령대로서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이분보다 제가 먼저 답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회피라고 하는지도 알겠고 왜 회피가 아니라는지도 알겠고 이분의 마음도 더 잘 알겠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저희 나이대가 근원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맞아. 시대가 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31살이 주는 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결혼과 네. 직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불안감과 회피 이런 거는 기성세대들이 또 이 정도 나이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정해진 정답 같은 건데 저는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정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업하면 좋아라고 하지만 대기업에서 지금 뭐 아마존, 구글 정말 몇십만 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직장에 따박따박 출근하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그럼 노동을 굳이 쭉 안 해도 되면 그러면 그냥 나는 즐기면 살면 되나? 근데 그러면 결혼을 부모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뭔가 이런 근원적인 고민에서 건강 그리고 한국인과의 교류를 생각하다가 아몬드 클럽을 찾게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이 회피로 선택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먹고 사는 예를 들면 아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일로 뭔가 만족을 못 느낄 때 그냥 때 되면 이 정도면 결혼하면 되겠지 해서 결혼을 회피로 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맞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 난 내 동생이라면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 내 동생이라면. 왜?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할 것 같아. 지금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학부 졸업하는데 6년 걸렸고요. 대학원 하는데 8년 걸렸어요. 와. 굉장히
느리게 가는 케이스예요. 보통 이제 막 우리 막 뭐 인터넷 보면은 뭐 고등학교를 2년 다녔네, 대학을 3년 다녔네, 뭐 박사를 5년 했네, 뭐 그딴 소리들만 우리가 계속 들어서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고는 하는데 학부 맞아. 6년 졸업하고 박사 8년 하고 뭐 했어도 인생 그렇게 많이 꼬라박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30대 초반이면 진짜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너무 젊은 것 같긴 해.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너무 근데 부러워요. 또 지금 또 누군가는 나의 나이를 되게 부러워할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좋은 할머니로 잡은 거예요. 아, 좋네요, 그것도. 자, 아무튼 사연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이렇게 짧게 사연이 와도 저희가 또 이렇게 길게 우리 생각들을 막 좀 덕지덕지 붙이긴 했지만 아니 왜냐면 이렇게 우리도 다 전달을 한번 해봅니다. 느껴본 맞아요, 감정과 맞아요. 그 시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는 그 러브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안에서 약간 막연히 깔려있는 외로움과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이 솔직함이 건강에 미치는 이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러브미 드라마 다들 보셨나요? 전혀 처음이에요. 전혀? 그래요? 저는 드라마 홍보하는 것만 보고 첫 방이 벌써 시작된 줄을 몰랐어요. 전 지금 이제 최근에 보기 시작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한 4회차까지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 2회차를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꼭 봐라 친한 친구들한테는 계속 알려주고 있고 1, 2회차는 저는 한 2-3번 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와. JTBC에서 방영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서현진 씨가 나옵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서현진이란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가 맡은 또 드라마라서 또 보게 됐고 서현진 씨는 그 외로움을 표현하는데 탁월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최고의 네. 배우예요. 맞아, 맞아. 그래? 또 정말 최고의 오해영에서도 배우예요. 그랬고,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캐릭터지만 그 안에서의 외로움도 고독한, 표현하고, 맞아. 그 공유 씨하고 나온 것도 그렇고,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네, 뭔가 그 트렁크인가? 맞아. 트렁크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아. 막 조각처럼 예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얼굴 가운데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되게 많은데 서현진 씨는 외로움을 정말 탁월하게 표현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현진 씨가 이제 서준경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성공한 그 산부인과 전문의로 나와요. 오. 근데 여기에서 나이는 한 36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너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데 7년 전에 이제 가족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근데 가족이 이제 엄마가 다리를 잃게 되는데 그 엄마가 서현진을 찾으러 오는 그 과정에 교통사고가 났고 그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를 잃고 그 어머니가 정말 그 계속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도 엄마를 돌봐야 됐고 남동생도 엄마를 돌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가족이 되게 힘든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빠지게 된 어떤 계기가 본인을 데리러 온 그 이제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또 되게 깊은 외로움이 전반적으로 그 드라마 깊숙한 곳에 뭔가 깔려 있어.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음악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서현진이 표현하는 그 깊은 외로움이 너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밝은 사람보다는 약간의 외로움이 깔려있는 사람 전체 한 10% 20% 외로움이 좀 느껴지는 그런 사람 되게 좀 끌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막 이소라 노래 되게 좋아하고 이소라 노래도 되게 약간 외로움이 좀 묻어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집에 음악 감독이 장률이라는 사람이 저는 처음 봤던 이제 배우인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의 상처를 좀 마주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도 하고 뭐 치유도 하고 성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편까지밖에 안 봐서 뒤에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외로움과 이 솔직함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반에 깔려있는 게 외로움의 감정이고 이 서현진이 가족에게 굉장히 솔직하지 못했던 1, 2회차를 거치는데 2회차 말미에 이 그 두 주인공이 남자에게 나 당신에게 마음에 있다라고 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되게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솔직함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게 돼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어제 아니 엄마가 이제 통화를 어제 하는데 아는 분 어머니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분이 이렇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뭐 이런 걸 해줬어. 뭐 연말이라서 뭐 김치도 담아와서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문득 그 사실 별말 아닌데 갑자기 좀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러니까 저도 혼잔데 어. 왜 저는 나 안 안 챙기고. 챙겨? 나도 김치 먹고 싶은데 그래서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잖아. 그래서 그건 그렇지만 그러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타양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타지에서 아 이런 게 좀 외롭다. 근데 나 비슷한 그런 감정 생각도 한 번 했어요. 느꼈는데 저도 이제 타지에 혼자 살고 있으니까 아니 다른 집은 엄마들이 딸 집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싸가지고 뭐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막 챙겨주는데 네. 난 내가 여기 지금 산 지가 한 10몇 년이 넘었는데 우리 엄마가 서울에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 말고는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서울에 온 게 뭐 서울에서 뭐 가족 무슨 다른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우리 집에 들리거나 아니면 뭐 건강검진이 있어서 서울에 왔다가 우리 집에서 뭐 하루 이틀 자고 가거나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 딸을 위해서 그 선택을 해서 와서 이렇게 뭔가 시간을 보내고 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하지? 그러기에는 본인이 너무 자주 가잖아요, 부산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럼요. 근데 나도 이제 내려가기 조금 힘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부모님이 자기 부모님의 인생을 잘 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그게 최고예요. 이것들이 진짜 아주 그냥 그게 최고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관여하지 않게 본인들의 삶을 사시는 거. 근데 그렇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떨어져서 살다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맞아요. 나 포항에 사는 아는 작가님이 그 뭘 보내줬어 나한테. 그래서 과메기 먹으러 오래. 그래서 엄마가 과메기를 포항에서 엄청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가족 1차 하고 이제 2차 하게 오라고 하는 거여서 우리 엄마는 왜 아무거나 안 가지고 이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다니까. 엄마들하고 해결하시고요. 엄마들 이거 보셔야겠네. 네. 저는 그때 전화 통화를 마치고 갑자기 어머니가 기프티콘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엄마가 처음 미안했나 보다. 미안. 진짜? 그래서 엄마 써라고 하니까 아니야 네가 쓰는 게 더 기뻐.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떤 얘기요? 왜 안 서운하다고? 오냐고? 서운하다고? 서운하다고 했죠. 서운하다고 했구나. 갑자기 좀 불현듯 약간 속상하네? 약간 이렇게 그랬구나. 저는 감정은 바로바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건강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건강하다. 뭐 소정님은 혹시 외롭다라는 감정 최근에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감정 이렇게 계속 느끼고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속한 곳이 없다는 감정 있잖아요. 뭐 저분도 정착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뭔가 부평초처럼 계속 떠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은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가지고 사는 감정. 다 모든 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고 뭐 그런 여기는 얘기처럼. 외로움이란 감정 거의 못 느끼죠. 여기는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외로워서 즐거운 거 혼자 아니에요? 있고 싶은 생각은 들죠. 혼자 있고 싶은 건 드는데 아까 지금 소정 씨가 말해줬듯이 외로움은 내가 속한 곳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남편하고 항상 이렇게 속해 있는 이게 남편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닌 건 당연하죠.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내가 함께 영혼을 나누고 함께 평소에 취향도 공유하고 하니까 일단 같이 사는 사람이 나의 영혼의 짝꿍이니까 좀 그런 마음은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뭐 중독 관련된 분들 또 5.18 성폭력 피해 증언자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제가 거기에 몰입돼 있다가 연말이니까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게 나의 외로움은 아닌데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과 이 평범한 사람의 삶의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그 안에서 왜냐면 제가 이쪽에 너무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순간 제가 느낀 외로움은 아닌데 굉장히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하다고가 아니라 너무 외로운 사람들의 얘기를 온몸으로
듣다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의 뭐 재건축 이야기, 아이들의 그 교육 이야기 이런 걸 들으니까 뭔가 영혼이 하나가 이렇게 쇠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아 이런 게 외로움이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저는 힘들었어요. 일주일이. 그랬구나.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그 연말 연시라서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과 많이 어우르면서 굉장히 잘 만나고 파티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안에서의 이유 없는 뭔가 군중 속 외로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거 감정을 조금 느끼면서 들었던 얘기가 소장님이 예전에 그 지난번 에피소드 때 12월 블루 이야기 한번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그 감정을 진짜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계속 뭔가 파티를 했거든요. 그 번아웃이 온 거 아닙니까? 외로움이 아니라 너무 놀아가지고 번아웃이 와서 제가 파티를 한 거예요. 제가 번아웃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인생이 제가 번아웃이기 때문에 제가 9번 왔다고 하거든요. 9번이 왔는데 그거는 그냥 달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고 아예 그래서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마음을 나누고 고민 상담을 하고 정말 내밀한 나의 속사정을 다 아는 친구들과의 파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다 가면 이제 집이 좀 어질러져 있고 설거지할 때나 지금 약간 그 군중 속 외로움이 내가 느끼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 외로움이 근원적인 외로움이 나한테도 좀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정이 이제 솔직하다는 감정인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좀 솔직한 편인가요? 그냥 좀 느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편이시라고 솔직한 생각해요. 편이라고 느끼세요? 아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솔직한 면을 가지지만 솔직하지 않은 면도 가지고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그 솔직한 면을 많이 보여줄 수도 있고 적게 보여줄 맞아. 수도 다 다르겠지.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함을 얘기할 때는 그 솔직함의 깊이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거짓이냐 솔직하냐에 그걸로 이분법으로 구분한다면 솔직한 사람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내 속내를 어디까지 이제 이걸 드러낼 것인가라는 거를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 기준을 모르니까 솔직한지 아닌지 얼마나 솔직한지를 모른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예피디를 오랜 시간 알았지만 제가 선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해서 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세팅이 선후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솔직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 개인을 떠나서 관계의 문제고 어쨌건 우리가 이런 방송은 하지만 이게 아주 공적이지도 않지만 아주 사적이진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내 말을 내 감정 깊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가 아마 내가 솔직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근데 예피디는 자기 자신에겐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하고 싶고 욕망하고 하는 일을 해내잖아요. 그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솔직함도 있지만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뭘 사업을 하고 싶으면 뭘 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네. 굉장히 자기 욕망이 솔직한 그렇구나.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솔직함에 대한 좀 나름의 그 경험을 좀 하게 됐는데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이 딱 그냥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친구 중에 이제 내 모든 감정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 한 3명 정도, 2-3명 정도 되는 것 같고 보통은 솔직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표현은 하는데 감정 표현을 사실 제가 되게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섭섭한 감정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인지는 하지만 생각보다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최근에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둘의 관계를 대화했던 거를 그 음성 메시지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제 보내줬던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그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고 지금 우리 둘의 관계나 이 대화에 대해서 뭔가를 저한테 질문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30분을 들었는데
제가 제 친구는 진짜 솔직한 사람인 걸 너무 잘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례하진 않아요. 진짜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한 친구라 저는 그 친구의 강점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에 있어서 매우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게 저는 그 친구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음성 메시지를 들었는데 약간 좀 문화적 충격이 있었어요. 왜요? 내 친구가 감정에 너무 매력적으로 잘 솔직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는 예뻐 보였어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었어요? 아니요. 아니면 긍정적인 감정이었어요?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서로 간의 서로 노력의 간의 과정.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물론 이제 좀 그게 부정적이었으면 그 솔직함이 때로는 무례함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긍정적인 솔직함을 보고 저를 약간 다시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감정에 무딘 사람은 아닌데 어떤 말을 표현할 때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자기 통제력이 되게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정에 대한 표현을 진짜 많이 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날 새벽 1시쯤에 불현듯 이게 확 그 깨달아지는 거죠. 나의 커뮤니케이션 어떤 방식들이 고정화된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네. 있잖아요. 어떤 기질도 있고 방식들이 있는데 내가 감정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보다 통제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네. 교제하는 그 상대가 너는 왜 이렇게 네 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해?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뭐 나에 대한 애정 표현을 잘 안 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아니요, 나 그런 얘기는 들어본 딱히 적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섭섭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했냐, 긍정적인 감정을 얘기했냐. 근데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남자친구의 어떤 표현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거긴 그렇죠. 해요. 그거는 부정. 그러니까 제가 이 핵심은 제가 보기에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하는 건 누군가가 불쾌할 수 있거나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센스 있게 예의 바르게 그러나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애정 표현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건 사실 안 해도 눈빛만 사랑에 빠지면 눈빛만 봐도 알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솔직하다는 건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 누군가에게 좀 부정적인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좀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솔직함이 때로는 일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되게 필요한 그쵸. 표현들이고 네. 특히나 가족 사이에서도 솔직한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제가 딱 전형적인 부산 여자다 보니까 이 감정 표현을 그렇게 막 많이 하진 않아요. 좀 약간 진짜 약간 조금 귀찮고 제가 전형적인 부산 남자랑 살잖아요. 때로는 되게 귀찮고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때로는 그게 되게 쿨하게 보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두루뭉실하게 뭉갤 때도 있고 네. 이제 그랬던 지점들이 나한테 좀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거죠. 지금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함이라는 것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나의 기분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인지를 해야 된다가 맞아요. 전제가 돼야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살짝 사회가 커뮤니케이션적인 거를 제가 공부했으니까 조화리의 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조화리의 창이 딱 떠올랐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아라는 거를 노출을 어느 정도 할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열린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자아예요. 숨긴 자아는 이게 사실 기분이 나빠요. 근데 굳이 말 안 하는 거예요. 남한테 드러내지 않는 나의 좀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면들 그게 숨긴 자아고 숨겨진 자아는 사실 이 사람은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표정으로 다 보여.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게 숨겨진 자아고 모르는 자아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자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솔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열린 자아의 창이 큰 사람. 그러니까 숨긴 거나 숨겨진 거나 모르는 게 적은 사람이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솔직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속내죠.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 난 지금 왜 좋아? 보고 싶었던 분들을 뵈서 좋아. 그런 감정의 기저를 명확하게 파악할수록 열린 자아가 커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솔직함과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워딩이 솔직함으로 가고 있어서 뭔가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을 먼저 하고 그걸 이제 내뱉는 표현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부산 여자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산 남자랑 사는데 제가 이 사람이 막 짜증을 낼 때 보면 본인이 본인 감정을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왜 화가 났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아는 알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줘요. 당신은 지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그때 자기가 아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저같이 솔직한 여자랑 살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이 이제 본인의 표현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센스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갑자기 자기 어필식. 그러니까요. 내 옆에 하면 뭐 하겠어. 시집을 새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문화라는 게 정말 있구나. 지역 문화라는 게. 나 너무 맞아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댁 식구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를 안 해. 아마 그래서 그 러브미를 보면서 가족들의 그 모습에 예피디가 되게 몰입을 했을 거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거기에는 별 감흥이 없었거든요. 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봤어요? 봤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외로움보단 1, 2회까지 그 외로움에 너무 몰입했고 그 드라마는 사실 그 외로움과 가족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그 드라마의 관건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처방을 좀 드리자면 본인의 감정에 그냥 깊게 직면하고 마주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떠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관계는 정리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남녀 관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솔직함이 이제 남자한테 뭔가 표현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직면은 되게 스스로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식을 할 때 네. 감정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뭉뚱그려서 감정을 내가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그 회사의 모니터 밑에 감정 표현하는 동사들 있잖아요. 뭐 나는 뭐 제가 지금 그거 해놓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다 그 동사들 있잖아. 기뻐, 슬퍼. 네. 스스로 감정 만들어져 단어들. 있는 거. 감정 단어. 그게 너무 많더라고 감정 단어가. 근데 나는 만약에 뭐 한 50가지의 감정의 단어가 있다면 나는 진짜 두세 가지로 거의 압축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뻐, 슬퍼, 화나, 짜증나 이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근데 이 짜증이 나는 감정을 정확하게 적합한 단어로 내가 표현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감정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법들을 좀 인지를 하고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뇌의 영역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을 주관하는 게 뇌의 편도체 영역이라고 하면 그 감정이 뭐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조금 더 이제 뭐 시상을 활용하고 전전두엽을 활용하는 조금 더 논리적인 그러니까 조금 더 이과틱한 과정이라서 그렇게 논리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저게 진짜로 맞는 이야기인 게 네. 저도 이제 한동안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상담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 어떤 치료의 어떤 경과가 되게 좋고 효과가 좋고 빠르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환자의 인지 능력이 우울증이나 이런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환자 스스로가 나의 어떤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거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울림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느끼는 건 누구나 느껴요. 근데 맞아요. 내가 느끼는 게 뭔지를 대부분은 잘 몰라요. 아까 남편분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를 어떤 것을 원인으로 어떤 상황에서 무엇에 대해서 느낀 맞아요. 감정이 지금 뭐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울증 심할 때는 분노 조절이 안 되거든요. 화가 너무 나는데 순간 궁금한 거예요. 화라는 게 뭐지? 사실 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안에 세분화해서 단어로 표현하면 정말 계층화가 많이 되어 그러니까 이 있잖아요. 화라는 게 순간적인 뇌적인 측면에서는 순간적으로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고 나는 덩치가 이렇게 작은데 덩치 큰 남자한테 내가 풀큰 액션 누르면서 막
큰 소리 내니까 그런 거고, 육체적으로는 체온이 오르고 심장이 막 뛰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호르몬의 있잖아요. 농간.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이 화를 조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정 단어 이렇게 검색하니까 진짜 너무 진짜 다양한 감정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막 보면은 저는 그냥 짜증나로 그냥 뭉뚱그렸던 이 감정들을 저는 보면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창피한, 뭐 맞아. 억울한, 분한, 섬뜩한, 서글픈, 섭섭함, 아쉬운, 후회스러운, 뭐 조바심 나는, 속타는, 초조한, 당혹스러운, 어리둥절한, 아니 너무 많은 감정 맞아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감정을 다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뭉쳐서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한 표현이 못 됐구나. 맞아. 그죠. 그런 그리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영하 선생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글쓰기 수업하실 때 자기 수업 학생들한테 짜증난다는 표현은 절대 못 쓰게 한대요. 그 짜증난다가 굉장히 많은 걸 커버해요. 그쵸, 다른 그쵸. 것들보다도. 요즘은 미쳤다. 뭐 그러니까 미쳤다. 맛있어도 미쳤다. 맛없어도 미쳤다. 미쳤다. 그게 그러네. 진짜 웃긴 거예요. 미쳤다고 괄호고 P, 미쳤다 괄호고 N.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표현하는 형용사를 우리가 모르고 있나, 우리 문해력이 얼마나 떨어지고 있나를 반증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저는 글을 쓰고 나면 똑같은 단어를 안 쓰려고 단어들을 바꾸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예PD는 모든 게 준비가 된 사람이고 이건 정말 학습의 영역인 것 같아요. 본인이 좀 학습하고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맞아. 이건 맞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도 감정의 어떤 레이어가 굉장히 다채로운 사람이긴 한데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채롭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 성격이 좀 급하다면 막 그냥 뭉개는 거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몇 가지 언어들로 짜증난다, 뭐 슬프다, 뭐 이런 걸로. 근데 또 솔직함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단어로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솔직하지 않아요도 있지만, 너무 솔직했을 때의 파장들. 네, 파장들이 무서워서 차라리 외로움을 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화형식을 했습니다. 뭘 와영식을 했어요? 화형식을 아니 이 집에 인덕션밖에 난 없는데 뭐 어떻게 아니 그래서 그 1시에 이제 더 내가 내 감정의 레이어들을 내밀어하게. 좋은 표현으로 전달을 해야겠다. 이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뭐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10년의 세월에 그 레이어가 이렇게 눈앞에 영화처럼 착착착착 우와. 그 장면이 진짜 이렇게 착 지나가는 거야. 새벽 1시에.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네. 아니 근데 잠깐만. 혹시 근데 취한 상태였을까? 아니야. 그래서 그러는 이제 게 조금-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내가 10년 동안 그 레이어들이 눈앞에 착착착 몇 개, 한 6개의 그림이 이렇게 딱 펼쳐졌는데 그 순간들이 내가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날 새벽 2시에 그 이제 A4에다가 그 사진들을 6개를 캡처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적었어요? 한글에다가 이렇게 응. 이렇게 쫙 붙였어. 작게 해가지고 A4에다가 한 장 프린트를 출력한 거야. 그때 이제 또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여백에다가 막 이러저러한 나의 이제 생각과 어떤 그 좀 정리하고 싶은 감정, 그리고 좀 버리고 싶은 감정, 좀 지우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착 적고, 제가 사실 그날의 그 새벽에 잊혀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좀 그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화형식을 해야겠다. 가끔 왜 좀 잊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이렇게 태워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종이를 태웠거든요. 이 집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마. 그래서 혹시나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드라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앞에 이제 그 싱크대 앞에다가 두고 아. 태웠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이제 좀 화형식, 제 나름대로 화형식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연말이고 조금 필요 없는 생각들을 한번 좀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스로 좀 있었고, 그러면 내가 리셋하고 싶다고 해서 생각이 리셋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나의 뭐 의식의 어떤 행동들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솔직한 감정과 나의 어떤 그 직면하고 싶었던 몇 가지 그 지점들을 한번 쫙 정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내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너무 그 홀가분함을 아침에 처음으로 느꼈는데 그 전까지 제가 계속 최근 이렇게 번아웃 짜증이 나지? 네, 짜증이 나더라고. 제가 원래 짜증이 잘 없고 근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진짜 뼈가 마르는 듯한 느낌을 올 겨울에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번아웃도 좀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어떤 근심들이 진짜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진짜 과학적으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방금 딱 이 말을 듣고 생각 든 게 뭐냐면 짜증 난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대부분의 짜증이 나는 원인은 지쳤기 때문이었어요. 나도 그러니까 지쳤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내가 너무 잠을 못 자서라든지 혹은 쉬지를 못해서 뭔가 계속 막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잠시 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든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과로가 가중이 되면 사실 어쨌든 잠을 못 잔다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잠을 자는 순간에 뇌에서 뇌 척수액이 뇌를 씻어주거든요. 근데 뇌를 이렇게 씻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체감하기로는 좀 머리가 맑아졌다. 기억이 좀 산뜻하게 정리가 된 느낌이다. 혹은 좀 개운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숙면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네. 뇌도 그렇고 뭐 심장 이런 신진대사도 다 그렇게 충분히 산소 공급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뭔가 뼈가 마른다라는 체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진짜 그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걸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생기면 코르티솔이 맞아요. 과다 분비가 되고 맞아요. 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가 되면은 골밀도가 실질적으로 감소한대요.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코르티솔은 뼈 생성을 억제시키고 동시에 뼈 흡수를 촉진시켜서 네. 결론적으로는 진짜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그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있으면 진짜 뼈가 삭는다라는 그 느낌이 단순히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 과학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일이라는 그 거예요. 실제로 이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받으면 과하게 나오는데 코르티솔이 과하게 나오면 그 뼈뿐만 아니라 노화가 촉진돼요. 그러니까 늙는 것 같다라는 늙어요. 느낌이 진짜 네. 들거든요. 그 유전자의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세포 노화 이런 걸 하는 부위가 코르티솔 때문에 좀 짧아진다는 게 있고 코르티솔이 실제로 그 멜라토닌과도 반대 관계라 코르티솔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열받아서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잠과 노화에도 너무 밀접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요즘 진짜 늙는 것 같아. 이런 게 내 감정과 이런 솔직하게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해져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구나. 몸의 변화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 남겨주실 때 그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사연 신청 페이지가 있거든요. 신청 페이지에서 사연 남겨주시면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